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흔이 된 남자이자 예쁜 아내와 깜찍한 딸아이와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는 지금의 가정을 꾸리기 전에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답니다. 저를 고난으로 빠뜨린 사람들의 이야기와 반전 사이다를 담은 사연이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시며 취약계층과 소외층을 돕는 자선사업가이십니다. 부자인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아주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땐 다른 아이들처럼 크게 혼나면서 컸어요. 남들과 다를 거 없이 평범하게 자랐다는 이야기죠. 부모님의 교육과는 억지로 공부시키지 말자 여서 어릴 때부터 억지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50점을 받아오든 30점을 받아오든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 부모님께 관심을 받아보려고 혼자 공부라는 걸 해봤더니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 아버지는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했느냐면서 의심을 하시고 혼을 내셨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 실력이다 하면서 해명했더니 그제서야 저를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칭찬하지 않으시고 공부도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며 저녁만 되면 교과서와 문제집을 빼앗고 놀게 하셨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겠죠? 저는 어린 부모님 밑에서 몸도 마음도 그리고 정신도 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식구는 세 사람이었는데 바로 위층의 운전기사님과 가정부 이모, 그리고 저와 동갑인 여자애가 살았어요. 세 사람은 가족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을 만나기 전까지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기사님과 이모님은 빚쟁이들 때문에 노숙을 했고 딸을 보육원에 맡겨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선사업을 하던 부모님과 인연이 되어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법으로 해결도 해주시고 남아있는 빚은 매달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며 갚기로 한 거죠. 두 분의 딸은 저와 친한 친구가 되어 학교에 같이 오갔고 집에서도 같이 뛰어놀며 자랐어요. 한편 공부는 아주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수학과 과학만 즐기듯이 공부한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수업 시간에만 공부하고 집에서는 책도 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하지 않고 수능을 치렀는데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재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던 제가 수능 만점을 맞았으니 그럴 만도 했죠. 남들은 코피 터져가며 밤을 지새워도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대학에 갈지 말지도 모르던 제가 만점을 받게 되니 주변에서 아주 난리였죠. 부모님도 제가 만점 받은 사실에 조금 놀라셨어요.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점수를 받았으니 대학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 어려운 모양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고 싶은 대학을 고르다가 카이스트에 입학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니 그쪽으로 계속 공부하고 배워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들어가게 되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방으로 들어가면 많이 게을러지고 굶으면서 살 것 같아 인신 좋은 학숙집으로 들어갔어요. 대학에 가서는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들이 모두 저보다 똑똑하기도 했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매일 책을 펴야만 했어요. 그때 많은 걸 배우며 과학자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저의 꿈을 존중해 주셔서 많은 돈을 써주셨죠.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박사 과정을 받았고 36살에 박사 겸 과학자, 그리고 대학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효도할 길이 여러 개 열려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강의를 마치면
작업실에 들어가 여러 전자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했어요. 제가 개발하던 건 바로 일상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로봇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로봇이나 서빙하는 로봇 같은 것들처럼 일상에서 유용한 로봇을 개발 중이었죠. 매일 바쁘게 살며 좋은 결과를 위해 도전하고 있어 이건 역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기사님이 모는 차에 몸을 실은 부모님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가 봤지만 부모님과 운전기사님은 운명하시고 말았답니다. 제가 슬퍼하기 전에 경찰들이 사고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브레이크 고장으로 운전기사님이 다른 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였기 때문에 자동차 결함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하고 폐차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론으로 자동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단순 사고로 종결을 맺었답니다. 부모님을 잃게 되니 제가 하는 일들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대학과 연구실에 장기 휴가를 내고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조용히 슬퍼하고 우울하게 누워만 있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을 잃은 가사도우미 이모가 내려와서 제 끼니를 챙겨주시며 많은 위로를 해주셨어요. 똑같이 가족을 잃었는데 이모님은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원래 따뜻한 분이긴 했는데 이 정도로 저에게 큰 위로와 애정을 주시니 우울의 심연에서 빠져나올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며 이성을 찾아가자 이모님이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 딸이자 저와 어릴 적부터 단짝으로 지내온 현경이를 데리고 와서 말을 하시더군요. 지태야, 너 이렇게 기운 빠진 모습을 보니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좋을 것 같구나. 너와 나 그리고 현경이가 한 식구로 지내면 어떨까 해. 남아있는 유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살면 얼마나 좋겠니? 이모랑 현경이는 언제나 저의 가족이었어요. 현경이는 친구이기도 하고 동생이자 누나이기도 하다고요. 그런 거 말고 여자로는 어떠니? 친구 말고 아내로 말이야. 내 딸이 오래전부터 널 사랑해왔어.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네가 오르지 못할 나무라 무조건 포기하라고 일러줬었지. 그런데 너희 부모님과 내 남편이 세상 떠나는 걸 보니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내 딸이 사랑하는 너를 내 사위이자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구나. 야, 넌 현경이를 어떻게 생각해왔니? 도우미 이모의 말을 듣고 놀랐는데 현경이가 진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절친한 친구였는데 저를 우정이 아닌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지금처럼 친구로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 집에서 얼굴을 보며 지내기도 했고 이모님이 저를 볼 때마다 현경이와 잘해보라는 말을 거듭하셨어요. 야, 내가 보기엔 너도 현경이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아니, 확실히 사랑하고 있어. 내가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사람 마음이 눈에 보인다고. 야, 하늘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한 식구로 지냈으면 좋겠다. 내 남은 인생을 너의 장모이자 엄마로 보내고 싶다고. 처음 몇 달간은 거절하며 보냈는데 매일 같은 말을 듣다 보니 제 마음이 헷갈리더라고요. 진짜 현경이를 우정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진실일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현경이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또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현경이었습니다. 그제야 뒤늦게 제 마음을 알아차려서 현경이를 불러 제 마음을 고백했답니다. 현경아, 나도 널 사랑하는 것 같아.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야. 너랑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 야, 정말이야 그게? 날 여자로 보지 않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는데 이제야 진심을 알게 됐구나. 야, 고마워. 우리 친구 말고 연인하자. 오늘부터 말이야. 그래. 처음에는 많이 어색할 수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이해해줘. 넌 나한테 넘치고 과분한 사람이야. 무슨 실수를 해도 완벽한 남자라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이모님의 부추김에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예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이 저희 둘을 불러다 앉혀 다음 순서를 진행하자는 말을 하더군요. 현경아, 너희 둘 이제 그만 결혼하는 게 어떠냐? 이모, 저희는 아직 연애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요. 나도 안다. 그런데 둘 다 나이도 있으니 빨리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살아야지. 너희가 행복하게 자식까지 낳는 걸 하늘에 있는 부모님이랑 내 남편이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리고 현경이가 임신을 더 늦추면 노산인데다 임신할 기회가 적어져.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40 넘어 애를 낳으면 힘들다고. 그리고 연애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 되지 않냐. 자꾸 미루려고 하지 말고 내 말대로 빨리 합치자. 엄마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네. 야, 사실 나도 아기를 빨리 낳고 싶어. 우리 엄마 말씀대로 빨리 합치자. 결혼식이 부담스러우면 혼인신고만 하고 이 집을 신혼집으로 꾸미면 되잖아. 이모님과 현경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직 교수일에 연구실 그리고 부모님의 회사들까지 책임지고 이뤄야 할 게 많아 바빠서 느지막하게 결혼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을 결심하고 단출하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이모님이 보는 앞에서 현경이에게 결혼하자고 반지를 끼워주고 포근히 안아주었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얼마 뒤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저의 하객들은 카이스트 동문들과 지금 일하는 대학의 교수들, 그리고 부모님의 반도체 회사 직원들과 자선사업 직원들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부모님과 살던 그 집을 신혼집으로 꾸며서 지냈습니다. 이모님이었던 장모님은 그대로 저희 집 2층에서 지내셨고요. 장모님과 부모님이 맺었던 인연은 아마도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러니 저와 현경이가 이렇게 부부가 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가정과 일을 모두 지키려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전에는 부모님의 반도체 회사와 자선단체를 관리하고 오후에는 대학에 가서 강의와 연구를 했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오롯이 아내와 사랑을 했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바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다며 일을 줄이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야, 아무래도 네 부모님의 회사들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너보다 잘 운영해 줄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고 넌 교수와 과학자만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그리고 강남 건물도 이젠 내가 관리를 하도록 하마. 이젠 내가 너의 엄마 아니더냐.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아? 장모님, 부모님이 남겨주신 회사를 매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잘 운영해주고 있어서 전보다 더 잘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강남 건물은 관리자가 있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거라 장모님이 이익을 가져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걸 모르니? 그런데 말이야, 너무 많은 걸 욕심내서 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자빠져서 다 놓치고 만다고. 남 도와주는 일은 그만하면 됐잖아. 언제까지 남이 싼 똥만 치워주며 살 거니? 나랑 현경이를 생각해야지. 이 장모가 하는 말을 새겨듣고 잘 생각해봐. 네, 잘 알겠습니다, 장모님. 생각은 해볼게요.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부모님의 회사를 매각할 생각과 강남 건물을 넘겨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용돈을 드리고 편하게 살게 해드렸는데
부모님 재산을 제 마음대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일이든 공과 사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결혼 한 달 만에 장모님과 아내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월급 통장을 맡겼더니 그 돈으로 외제차를 2대 사고 명품 가방과 옷들을 잔뜩 사서 왔더라고요. 저는 평생 이런 것들을 사본 적이 없어 조금 난감했습니다. 돈 1억을 며칠 만에 써버리는 걸 보니 아차 싶더라고요. 현경아, 장모님, 이번 주에만 두 사람이 1억 3천만 원을 소비했어요. 지출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지금 우리가 쓴 돈이 아깝다고 그런 건가? 이봐. 자네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꼴랑 1억 썼다고 사람한테 무안을 줘? 우린 자네를 한 식구로 생각해서 마음 편히 돈을 쓴 건데 이렇게 나오니 민망하고 난감하네. 아, 너 가진 돈도 많은데 우리가 돈 쓰는 게 아깝니? 장모님,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쓰셨어요. 그건 장모님도 잘 아시잖아요. 강남 건물이고 반도체 회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셨다고요. 거기엔 장모님도 포함되어 있는 걸 아시잖아요. 너 말은 바로 해라. 나랑 내 남편은 평생 네 부모 뒤치다꺼리를 해왔어. 가정부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빚을 모두 갚았다고. 이제 보니 너 굉장히 계산적인 애구나. 우리가 쓰는 돈이 아까워서 죽은 네 부모까지 소환해서 훈계를 하는 걸 보니 아주 기가 막히네. 그래, 더럽고 꼬아서 네 돈 안 쓰련다. 됐지? 참나, 무서워서 사위한테 무슨 말을 하겠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장모님과 아내는 제 말뜻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일로 아내와 장모님은 저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두고 차갑게 대했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사치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자기들을 돈 밝히는 모녀로 여겼다며 불편한 기색을 계속 드러냈습니다. 며칠 동안 연신 어르고 달래며 사과했더니 그제야 조금 마음을 푸시고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이번 기회에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철민아, 우리한테 연구실 구경 좀 시켜줘. 자네가 뭘 개발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맞아. 나도 당신이 개발하는 생활 로봇을 보고 싶어. 우리 천재 남편의 실력 좀 구경해보자. 아직 미완성이라 보여주기 좀 그런데. 내 후배들한테도 절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 저는 돌려 말하며 연구실 구경은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당신과 딸을 창피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게.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니까 거기 데려가지 못하겠다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자선단체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자네가 뭐라 했더라? 아,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수준 있는 사람이 계속해야 한다고 했지? 이제 보니 철민이 너는 우릴 가족이 아닌 옛날처럼 얹혀 사는 객식구로 여기는 거지. 에휴, 됐어. 무식한 우리가 말을 말아야지. 당신 정말 그래? 우리가 쪽팔려서 일하는데 못 오게 하는 거야? 나도 당신처럼 돈 많은 부모 만났으면 카이스트가 아니라 하버드를 갔을 거야.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그냥 구경 좀 시켜달랬는데 그걸 거절해? 엄마, 나가자. 나 당분간 2층에서 엄마랑 지낼래. 저는 절대로 차별해서 모셔가지 않는 게 아니었는데 오해를 단단히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다급하게 일어나서 두 모녀 앞을 가로막고 연구실 구경을 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장모님. 미안해, 여보. 내가 두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하다니 절대 아니야. 난 완성되지 않은 개발품은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두 사람이 꼭 보고 싶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같이 가자. 장모님, 화 푸세요. 정말인가? 그렇다면 마음 넓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좋아. 내일 바로 자네 연구실 가서 그 로봇인지 인형인지 구경이나 해보자.
야후, 재밌겠다. 난 당신이 멋지게 고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로봇 만들며 한숨을 쉬는 모습. 상상만 해도 완전 섹시해. 그래? 와서 재밌게 구경해봐. 장모님도요. 그리하여 다음날, 처음으로 제가 개발 중인 생활 로봇을 저 아닌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실은 온갖 부속품과 전기선으로 복잡했어요. 아내와 장모님한테 특별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죠. 다행히 연구실 안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거나 함부로 만지지 않으셔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로봇에 덮여있는 천막을 걷어내며 미완성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담는 로봇이라는 거지? 네, 장모님. 음식 서빙 로봇이 이미 출시돼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로봇을 제작 중이었어요. 밥과 반찬만 담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요리까지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볶음이나 무침 정도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요.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장모님이 해주시는 맛까지 낼 수 있더라고요. 물론 장모님 손맛을 쫓아오진 못하긴 하죠. 이야, 우리 사위 대단하네. 이런 신기한 로봇을 만들다니. 천지가 따로 없어. 역시 카이스트 수제라 대단하구만. 장모님 칭찬에 이어서 아내 역시 감동한 눈으로 물개 박수를 치더군요. 여보, 진짜 대단해.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거 출시만 되면 지금보다 더 떼부자가 되는 거지?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런데 돈을 벌진 못해도 명예는 얻을 수 있어. 난 이걸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훗날에는 노벨상도 꿈꾼다고. 그것들이 돈도 되는 일이 아닌데 뭘 그렇게 신나 있어? 가만 보면 당신은 너무 낭만적인 사람 같아. 그래, 당신 꿈을 꼭 이뤄봐. 노벨상이든 오케이벨상이든 뭐든 받아보라고. 그렇게 한참을 구경하다가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로봇의 외관을 제작해서 덮고 가동시켜 테스트를 시켜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잘 움직이던 로봇이 붉은 불꽃을 튀기더군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누가 로봇에 손을 댄 건가? 폭발이다! 펑 소리와 함께 제 로봇이 폭발해버렸고 저는 바닥에 깔려 기절하고 말았어요. 연구실 근처에 있던 교수 하나가 119에 신고해서 목숨을 건지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죠. 저는 환부에 붕대를 감고 조금씩 의식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를 신고해준 교수가 아내에게 사고 난 사실을 연락했고 1시간 만에 장모님과 아내가 제가 입원한 병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제가 쓰는 병실은 4인실이었고 모두 화상 환자들이었어요. 모두 붕대를 감고 있어 누가 누군지 모를 상황이었죠. 두 모녀는 저를 찾다가 이내 침대 앞에 써있는 제 이름을 보고 전신에 붕대를 감고 있는 환자를 보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철민아, 네가 어쩌다 이런 사고를 당했니?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고.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너까지 이런 큰 사고를 당한 거야. 제발 정신 차려라. 우리를 위해 살아달라고. 여보, 당신 내 목소리 들리지? 이걸 어쩌면 좋아. 전신 화상이 너무 심해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내 눈을 보고 괜찮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보란 말이야. 저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안정제를 맞고 눈이 스르르 감기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잠시 후 정신이 들어 눈을 떠봤더니 두 모녀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저는 귀를 기울이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로봇인지 뭐식인지 선을 마구잡이로 뽑아서 꽂았더니 진짜 폭발을 일으켰나 봐. 대박이야. 이 남자 지금 상태 보니까 오늘 내일 하다가 떠나겠는걸? 거 봐라. 내가 작전이 먹힐 거라고 그랬지. 아무리 무식해도 전기선 같은 걸 합선시키면
사고가 날 거라고 했잖아. 이제 철민이 이 새끼가 눈만 뜨지 않으면 끝나. 그럼 모든 재산이 네 이름으로 될 거라고. 그럼 반도체 회사랑 자선재단은 물론이고 이 자식이 물려받은 현금과 보험금까지 모조리 우리가 갖게 된다고. 어때? 인생 한방이라는 이 엄마의 말이 현명하지? 브라보! 진짜 천재는 이 남자가 아니라 바로 엄마였어. 우리 이제 100억대 부자가 되는 거지? 회사들이랑 강남 건물까지 다 우리 거라고? 그럼 나 민종 오빠랑 내 딸 세은이를 데리고 와야겠다. 엄마가 비밀로 하라고 해서 결혼한 것도 숨기고 애 낳은 것도 숨겨가며 이 먹물 새끼랑 부부 행세하는 게 역겨웠다고. 그래. 이놈이 저승가면 내 손녀랑 진짜 사위를 데려오도록 해. 그리고 꿈에 그리던 삶을 살아야지. 운전기사랑 가정부를 두고 왕비 놀이를 하면서 말이야. 생각만 해도 좋지 않니? 너무 좋지. 그런데 엄마, 궁금한 게 있어. 이가 아직 지 부모랑 우리 아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 며칠 전에 서랍에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들이 나오더라고. 그것도 엄마가 꾸민 일이야? 쉿! 누가 듣겠다. 그야 당연히 내가 한 짓이지. 네 새아빠이자 내 남편인 그 자식이 내가 자선재단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돈에 손을 댄 건 들켜버렸다. 기부금이 박스로 왔길래 한 박스를 몰래 세뱃는데 걸려버린 거야. 그런데 그 인간이 철민이 부모한테 사실대로 털어놓는 바람에 무일푼으로 쫓겨날 판이었어. 그래서 그날 네 새아빠 차에 브레이크를 고장내버렸지. 그리고 내 계획대로 펑 하고 가드레일 받고 추락해서 셋 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거야. 이 엄마 머리 좋지? 엄마, 너무 잔인한데 졸라 멋있어. 무슨 여전사 같아. 차례대로 제거하면서 모든 재산을 우리가 갖는다. 너무 짜릿하다 못해 심장이 쫄깃해지는 기분이라고. 엄마, 이 인간 며칠 넘기기 어렵겠지? 글쎄다. 여기 의사놈이나 간호사 잡것들은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거야?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 저기 온다. 야야 현경아, 빨리 눈물 연기 시작하자. 레디 액션. 의사의 슬리퍼 끄는 소리에 두 모녀는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내 남편 이대로 죽는 건가요? 안 돼. 난 없이 못 살아. 여보, 제발 일어나. 선생님, 제 사위 오철민 가망이 없는 겁니까? 빨리 말해주세요. 내 가슴이 미어진다고요. 오철민 씨요? 뭐야, 이름표가 바뀌었네. 댁들 가족은 옆에 있어요. 이분은 팔순의 노인입니다. 전신 화상으로 붕대를 감고 있어서 몰라보셨나 보네. 아, 간호사들 이런 실수를 매번 한다니까. 어쨌든 오철민 씨는 옆에 있으니까 커튼을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전 나중에 붕대 갈아줄 때 다시 오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제가 직접 커튼을 제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등과 어깨에만 화상용 붕대를 붙여둔 저를 본 장모와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놀랐더군요. 자네 괜찮은 건가? 여보, 많이 다친 게 아니었어? 아이고, 실망을 많이 했나 보네. 내가 빨리 저승에 가야 내 재산을 모두 가질 텐데 말이야. 아, 당신한테 남편이랑 딸까지 있다고? 그 두 사람을 바로 못 데려와서 아쉽겠구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운전기사님이 단순 사고가 아닌 걸 의심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알아서 술술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사실 그 사고 차량을 아직 폐차하지 않았거든요. 고의성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는 것 같아 제 비밀 창고에 고의 모셔두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바로 제 옆에 있는 장모님이었다니 역대급 소름 반전입니다. 아, 제 로봇의 전기선을 일부러 합선되게 해서 폭발을 일으킬 아이디어는
높이 평가할게요. 그런데 장모님, 제가 과학자인데 아무렴 폭발 사고의 대처를 미리 안 해뒀겠습니까? 폭발하는 순간 불꽃과 연기를 바로 증발시켜버리는 환풍구가 곳곳에 달려있다고요. 한마디로 두 사람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좆됐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말해주고 장모와 아내의 대화를 녹음한 핸드폰까지 흔들었더니 두 모녀가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리곤 보호자 침대 위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모는 더 이상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는지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빌더군요. 미안하네, 철민아. 오서방,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여보,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 나랑 진짜 남편과 딸이 고생하지 않고 살 방법이 있다면서 나를 꼬드겼어. 내가 엄마를 말려야 했는데 돈이 궁하고 욕심이 나서 그런 짓을 저질렀어. 철민아, 친구로서 부탁할게. 우리 모녀를 용서해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나갈 테니까 너도 우리를 신고하지 말아줘. 우리 부모님과 운전기사님을 그렇게 만들고 나까지 해치려고 한 사람들을 그냥 보내달라고? 어림도 없지, 영경아. 너 꿈이 너무 야무진 거 아니야? 넌 백만장자로 태어나서 잘 모르겠지만 나처럼 돈이 없는 부모한테 태어난 하류 인간들은 이해할 거야.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억지로 버티며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철민아, 내가 그것까지 이해해달라고 하진 않을게. 다만 내 딸을 엄마 없이 자라게 하지 말아줘. 네 딸이랑 네 남편은 이러고 있는 거 아니? 다들 동참한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난 지금 중국에 돈 벌러 가 있는 거로 되어 있어. 아, 나를 골로 보내고 재산 꿀꺽하면 다시 가족들한테 돌아갈 생각이었구나. 정말 대단한 계획이야. 그런데 너의 완전 범죄는 이제 끝나버렸네? 내가 멀쩡하다 못해 다 알아버렸으니 말이야. 그러자 두 모녀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용서하고 모든 걸 덮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해치려 한 것보다 부모님과 운전기사님을 그렇게 사고로 보내버린 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두 사람에게 벌어질 일을 열거했습니다. 지금부터 두 사람은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내가 두 사람의 녹음된 진술을 형사에게 전송했는데 방금 체포하러 출발했다네? 여기서 잡히든가 탈출하든가 알아서 해봐. 난 관중이 되어서 구경만 해볼 테니 말이야. 에이, 쌍! 벌써 신고했다고? 제기랄, 괜히 무릎 꿇고 빌면서 시간만 버렸네. 야, 현경아, 빨리 튀자. 엄마, 그럼 우리 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거야? 이 멍청한 년아, 지금 돈이 문제야? 깜빵 가서 벽에 똥칠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튀자. 호철민, 이 나쁜 놈. 감히 우릴 신고해? 처량하게 사는 놈을 웃게 만들고 가정까지 이루어졌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네가 나 아니었으면 결혼이나 했을 것 같아?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과학자를 어떤 년이 좋다고 해줄 것 같으냐? 아, 있긴 하겠네. 돈 밝히는 싸구려 년들. 넌 돈만 아니었으면 지구상 최악의 남자라고. 알아? 저는 가만히 누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경을 이어나갔습니다. 장모님이 병원 창문 너머로 형사들이 도착한 걸 확인하자 눈이 튀어나오도록 흥분했습니다. 야야, 벌써 짭새들 왔다. 우리 좆됐어. 엄마, 저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 무전기 소리 들리는 걸 보니 짭새들이 벌써 왔나 봐.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쥐 안에 든 독이야. 여보, 도간에 든 쥐라고 해야지. 두 사람이 많이 놀란 모양인데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탈출할 방법을 찾아봐. 이 개자식, 이런 순간에도 농담이 나오냐? 아내와 장모는 똥줄이 탔는지 식은땀을 흘리고 있더군요. 그러다 장모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저에게 확인차 물어보았습니다. 진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자빠져 있을 거지? 약속한 거지? 그렇다니까요. 전 두 사람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전 절대로 이 침대 밖을 벗어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좋아. 그 약속 지키는 게 좋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언제 또 무슨 짓으로 널 해칠지 모르니까. 현경아, 이리 와서 옷부터 벗어. 그리고 붕대로 온몸을 감아. 우린 지금부터 화상 환자로 둔갑할 거야. 비어있는 침대에 누워서 액션을 까보자고. 엄마는 진짜 천재였구나. 좋아, 내가 먼저 엄마 몸에 붕대 감아줄게. 두 모녀는 속옷만 입은 채로 나란히 서서 서로의 몸과 얼굴에 붕대를 감아주더군요. 그 광경을 보는데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 약속을 지키려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 구경만 했어요. 이윽고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두 사람은 침대 하나씩 차지하고 자빠지더군요. 곧 병실에 들어온 형사들이 두리번거리더니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쉰 것인 오철미시죠? 몸은 괜찮으십니까? 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들은 어디 있죠? 신고 문자 주실 때 병원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게 병원 안에 있었는데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감시했어야 했는데 안정제를 맞는 바람에 잠시 졸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붕대를 감고 자빠져 있는 두 모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형사가 피식 한번 웃고 대답하더군요. 아, 그렇군요. 쥐새끼처럼 벌써 빠져나간 모양입니다. 그럼 저희도 병원 밖을 나가서 수색해봐야겠네요. 저 혹시 모르니 이걸 가지고 계세요? 아, 전기 충격기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유용하게 쓰고 돌려드리도록 하죠. 그러자 형사들은 우르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 침묵이 찾아오자 미이라 꼴을 하고 있는 장모와 아내가 슬며시 일어나더군요. 엄마, 나갔나 봐. 우리 성공한 것 같은데? 거봐, 내가 뭐라 했냐? 이 방법이 먹힐 거라고 했지? 엄마, 그런데 우리 이제 어떻게? 이제 튀어야 하겠지? 붕대 풀까? 아니, 안 돼. 밖에서 우리 얼굴이 노출되면 잡히기 십상이야. 그냥 이대로 걸어 나가자. 누가 말 걸면 우엑 으깍깍 우엑 하면서 좀비 연기하면 또라이인 줄 알고 도망갈 거야. 얼굴 가렸으니까 빙신짓을 하면서 무사히 택시만 타면 돼. 오, 역시 엄마는 천재야. 그럼 좀비 연기하면서 나가볼까? 그래, 일어나자. 휴, 진짜 다 갔네. 요철민,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 우린 탈출할 테니 우리를 잊도록 해라. 네, 앞으로 잘 사세요. 괜히 제 눈에 띄어서 더러운 꼴 보시지 말고요. 당신도 몸 조심해. 괜히 벼락 맞아 죽지 말고 말이야. 그럼 굿바이. 두 모녀는 미이라 꼴을 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윽고 병실 문을 열자 형사들 넷이 씩 웃으며 수갑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두 모녀는 뒤를 돌아 창가로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1층이었으니 뛰어넘어 도망갈 생각이었나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잡으려고 미리 준비한 옆 침대의 환자의 소변팩을 두 미이라 좀비에게 던졌습니다. 소변량이 좀 많아서 붕대가 축축하게 젖다 못해 바닥에 소변 웅덩이가 생겼어요. 조금 전 형사가 준 전기 충격기를 켜고 소변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날벼락을 맞은 생물처럼 몸을 뻣뻣하게 굳었다가 발발 떨더군요. 진짜 좀비가 나타난 그림 같았어요. 날벼락을 맞았음에도 탈출을 포기하지 못한 두 모녀는 창가를 향해 다리를 올리고 뛰어넘었답니다. 창밖 화단에 떨어졌는데 길강아지들이 싸지른 똥을 붕대 이곳저곳에 묻었습니다. 저와 형사들은 창가 앞으로 가서 그 더러운 장면을 보고 낄낄 웃어댔습니다. 장모님, 여보! 오줌물을 적시고 전기 맛을 본 것도 모자라 개똥맛까지 본 거야? 두 사람 대단하네. 그런데 빨리 도망가는 게 좋겠어. 내가 형사들을 붙잡고 있을 테니까 멀리 달아나. 이 연병한 개자식, 너 이거 다 계획했던 거지? 네가 덫을 놓은 거잖아.
아니, 두 분이 미이라처럼 붕대 감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예상하고 있겠어요? 나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운전기사님의 한을 풀어주려고 벼락 비슷한 걸 준 것뿐이라고요. 지금 형사들이 냄새난다고 두 분을 잡지 않겠다네요. 얼른 뛰어요. 제가 깔깔거리며 말하자 여전히 미이라 꼴을 하고 있는 아내가 말하더군요. 당신 가만 안 둬? 우리 이 꼴로 만들고 무사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나중에 복수하고 당신 재산도 꼭 빼앗고 말겠어. 그래, 내가 다시 작전을 짜서 네 놈을 벗겨 먹어주마. 지금은 도망갈 때이니 이만 가보겠다. 그러나 난 다시 돌아올 거야. 너 터미네이터가 하는 말 알지? I'll be back. 그렇게 말하더니 미이라 꼴로 뛰어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기다리는 게 있었으니 바로 소화전에 호수를 연결한 형사들이었습니다. 미이라 분장을 한 두 용의자가 붕대 안으로 무슨 도구가 있을 거라 판단했다며 소화전에 강한 물줄기로 쏘아버리기로 한 거죠. 이윽고 폭포수의 물처럼 세찬 물벼락이 두 모녀에게 묻은 개똥을 날려버리고 감고 있던 붕대를 저 멀리 날려버렸답니다. 속옷만 남기고 모든 걸 날려버렸죠. 그래서 물을 끄고 바닥에 쓰러져서 숨을 헐떡이는 두 모녀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저는 병원 밖으로 나가 몰골이 말이 아닌 두 모녀 앞에 다가갔답니다.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네. 현경아, 아줌마, 은혜를 골로 보내는 거로 갚은 죄를 받으셔야 할 때가 왔네요. 부디 깜빵에 가서 벽에 똥칠도 하고 오줌도 칠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뭐, 은혜? 야, 난 30년 가까이 네놈 애비애미를 왕처럼 모시면서 지냈어. 시녀로 산 세월의 보상을 받으려고 재단을 내가 운영하게 해달랬다고. 그런데 내 신부는 시녀에서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었어. 그래서 화가 나서 복수를 한 거야. 그리고 네놈도 마찬가지야. 가진 게 많으면 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인지상정 아니냐? 이 밴댕이 소갈머리 새끼야. 내 부모님이 읽어놓은 걸 왜 당신이 가질 생각을 했죠? 내가 사위가 되면 순순히 내줄 줄 알았어요? 진짜 무식하고 천박한 욕심 많은 마녀 같으니라고. 둘 다 감옥 가서 죽는 그날까지 나오지 말고 썩어가세요. 제가 으름장을 놓자 장모와 아내가 달려들더군요. 그래서 전 형사님이 줬던 전기 충격기를 유용하게 썼습니다. 장모와 아내의 뱃살에 지지직거리며 충격기를 가져다 댔습니다. 이 개같은 놈아! 이따위 전기 충격기가 날 쓰러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전기 존나 먹었네. 눈이 감긴다. 이 새우 까까까까까까까까까만 놈아! 밤일도 못하는 오타쿠 같은 놈아! 전기 맛이 존나 세네. 아, 눈이 감긴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 탈출... 몰라. 존나 졸리네. 잘 가라 인간 말종들아. 구천을 떠도는 내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니들의 가족이었던 운전기사님이 이제 하늘 풀고 저승길을 가시겠구나. 너희 둘은 생지옥에서 썩어가다가 진짜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웰컴 투 헬이다, 씨불년들아. 그러자 형사가 전기 충격기를 바로 빼앗아 가더군요. 두 모녀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경고를 했는데 아무도 못 본 거로 하겠다고 입을 맞추고 떠나더라고요. 이후 제가 폐차시키지 않은 자동차를 국가수와 베테랑 카센터 사장들이 반파된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브레이크를 고의적으로 분리시킨 걸 증명해서 장모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저를 해치려고 했던 짓들도 모두 드러나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했답니다. 두 모녀가 교도소에 옮겨지고 면회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복수가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더욱더 괴롭게 해주려고 두 모녀가 이감된 교도소에 제가 개발한 밥 셔틀이 가능한 로봇을 기증했습니다. 교도소장에게 제 장모와 아내를 편하게 지내지 못하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선물했죠. 그러자 소장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괴롭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어요.
여하튼 이 사실을 변호사와 접견실로 가서 두 모녀와 마주 앉아 통보해줬습니다. 이모, 현경아, 살만하니? 벽에 똥을 칠해봤어? 이 어린 놈의 새끼야. 내가 널 키우다시피 했는데 날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네 애미애비는 내가 아니었어도 돼졌을 거야. 팔자가 빨리 돼질 팔자였다고. 그리고 네 놈한테 한 짓은 그냥 손장난에 불과해. 그런데 무기징역? 이 오살할 놈아. 철민아, 난 아무 죄 없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우리 엄마가 말빨이 좋아서 내 정신이 넘어간 거라고. 철민아, 진짜 미안해. 나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벌써 교화가 됐으니까 네가 탄원서 좀 한 통 써줘라. 들어보니까 난 옆에서 거들기만 해서 몇 년만 있다가 나갈 수도 있다 그랬어. 너가 좀 힘 좀 써줘라, 철민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재밌네. 지 애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혼자만 살아남고 싶어하는 딸년이나 지가 저지른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애미년이나 정말 대단해. 역시 인간은 고쳐 써먹지 못하는 건가? 남의 등 쳐먹고 쫄따망한 노숙자를 걷어줘서 사람 만들어 놓은 줄 알았더니 하나도 변하지 않았잖아. 이모, 거기서는 하고 싶은 대로 못 살 거야. 그리고 많이 힘들 거야. 내가 교도소에 로봇을 기증했거든. 당신이 폭발시켜버린 로봇 말이야. 밥 셔틀 로봇으로 완성해서 기증했더니 아주 고맙다고 난리야. 내 부탁은 뭐든 들어주겠다고 해서 내가 두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어달라고 말해두었어.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고 매일 눈물 콧물 오줌 똥을 질질 쌀 만큼 힘들게 살아봐. 저는 해줄 말을 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두 모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자꾸 주제도 모르고 까부는 것 같아 이번엔 제대로 한 방 먹여줬습니다. 두념 머리채를 잡고 심벌들을 치듯 모녀의 머리를 박치게 시켜버렸습니다. 순간 지진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두 모녀가 기절하더군요. 저는 같이 온 변호사에게 수습하고 말한 뒤 혼자 교도소에서 나와버렸답니다. 그리고 납골당을 찾아가 부모님과 운전기사님께 편하게 눈 감으시라고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고 부모님의 뜻을 이어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과 다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도체 회사와 재단은 믿을 만한 간부들에게 맡겨서 유지를 했고 저는 교수와 과학자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감옥에 있는 전처의 말과는 달리 여자를 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과학자였죠. 후배이자 동료인데 같이 로봇을 연구하다가 눈이 맞아서 불타는 연애를 했답니다. 덕분에 바로 딸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초고속으로 재혼을 해서 살림을 차렸네요. 지금은 아내와 딸이 있어 아주 재밌게 살고 있답니다. 제가 당했던 무지막지하고 놀라운 사연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여러분이 감옥에 간 두 모녀를 함께 저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